네, 시애틀 한인이 운영하는 여성 전용 사우나인 이 올림푸스 스파가 이 성전환 수술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아직도 여전히 남성의 주요 부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위 트랜스젠더라고 불리긴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마무리가 수술이 되지 않은, 그래서 여전히 남성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금지에 위배된다라면서 그런 사람을 안으로 들여라 라고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연방법원의 판결에 이어서 이번에 워싱턴주 인권위원회에서 내린 판결인데요. 이 워싱턴주 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이 올림푸스 스파가 제기한 그 소송에서도 법원은 또다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이제 미국에서는요, 이 현재 영업 중에 있는 그 한국식 찜질방에서 생물학적으로는 아직도 여전히 남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본인은 뭐 트랜스젠더로 일부분은 수술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남자로서 수술을 마치지 않은 그런 사람, 그래서 여전히 남성으로 밖에는 뭐 생물학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러나 자신이 여성이라고 말하는 트랜스젠더 고객의 입장을 거부하는 건 이제 앞으로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연방법원은 시애틀 올림푸스 스파 측에 생물학적 여성만 입장을 허용한다라고 붙여져 있는 그 문구를 당장 제거할 것, 그리고 60일 이내에 지금부터 스파 직원들에게 워싱턴주의 차별 방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 이 두 가지도 함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여성 전용 사우나 이런 곳에서도 나는 트랜스젠더입니다 하고 들어가는 사람 막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큰일 났습니다. 자, 다음 이 소식은요, 이 LA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되는 건데, 그 외의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그냥, LA는 그렇구나 하는 정도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LA는 그렇습니다. 자, LA시에서는요, 시니어들 밥까지 배달해 드립니다. 시정부가 무료로요. LA시가 급식업체 레볼루션 푸드라는 회사와 시니어 무료 식사 서비스에 대한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 레볼루션 푸드 측은 LA시가 지난해 12월에 출범한 시니어 식사 신속 대응 프로그램, Rapid Response Senior Meals 프로그램, 이 RRSMP라고 줄여서 하는데, 그 프로그램의 공급 업체로 선정돼서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최대 규모의 학교 급식 업체인 이 레볼루션 푸드가 공급 파트너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시니어 급식 사업이 LA에서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파트너십으로 인해서 레볼루션 푸드는 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LA시 시니어들에게 매주 월화수목금 5끼의 식사를 제공합니다. 뭐 매일 갖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5일치의 식사를 한꺼번에 드리는데, 5일치의 식사가 이제 냉동된 상태로 갖다 드립니다. 주 1회 프로그램 참여자의 집으로 배송이 됩니다. 제니 혼츠 레볼루션 푸드 책임자는 이미 한 1000명 이상의 그 LA시 시니어들에게 현재 매주 5끼의 식사를 배달하고 있다라면서 신청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어서 그쪽은 이 한인타운 내 정확한 신청의 어떤 현황은 아직은 최종 집계가 되지 않고 있지만 이미 적지 않은 한인들이 신청을 해서 식사를 이미 잘 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LA 지역에 계신 우리 한인 시니어분들은요, 이 정보가 빨라요. 뭐 이렇게 비영리 기관이라든지 함께 그 정보 교류해주는 그런 단체들이 많아서 정보가 아주 빠릅니다. 자, 레볼루션 푸드 측이 제공하는 식사는 30가지 이상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하죠, 메뉴가. 뭐 그걸 하루에 다 주는 건 아니지만 계속 돌아가면서 30가지 이상의 메뉴를 정해놓고 이를 6주씩 순환시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제 일주일이 5일이니까 5일씩 6주면 5, 6, 30이잖아요. 그 메뉴가 30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6주가 지나면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이제 6주 전에 먹었던 음식 먹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뭐 괜찮죠, 그 정도면. 구성된 메뉴 물론 대부분은 일단 서양식이긴 합니다만은 비프 불고기처럼, 이 소 불고기처럼 우리 한인들에게 친숙하고 뭐 외국인들도 좋아하는 그런 한식 메뉴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LA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시니어, 이게 뭐 65세도 아니에요. 60세 이상 시니어는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은 이 웹사이트로도 가능한데요. 이 웹사이트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좀 힘드니까 구글에 들어가셔서 RRSMP,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Rapid Response Senior Meals Program, 줄여서 RRSMP만 넣어서 검색하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면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될까요? 약 한 4년 전이었던 2020년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2020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그때보다 소득이 80% 더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전문 온라인 업체 진로우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0% 다운 페이먼트를 한다는 기준으로 주택 매입이 가능한 연간 소득은 59,000달러였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할만하죠. 6만 달러도 채 안 돼요. 그런데 반면에 지금 현재는 같은 조건으로 10% 다운 페이먼트 한다는 같은 조건으로 내 집을 사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이 10만 6,500달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4년 전에 비해서 이건 80%나 급증한 그런 수치입니다. 2024년 올해 가구의 연소득은 8만 1,000달러입니다. 평균이. 그리고 2020년에 연평균 소득은 6만 6천 달러입니다. 거기서 이제 가구 연평균 소득은 한 15,000달러 늘기는 했지만 주택 매입에 필요한 소득은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따라잡지를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연평균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을 못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연평균 소득보다 훨씬 많이 벌어야 그나마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10% 다운페이하고. 자, 2020년 이후에 몰기지 지급액이 2배나 지금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자가 비싸잖아요. 2020년에는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3%대였습니다. 저는 뭐 2%대의 집 산 분도 봤어요. 근데 현재 모기지 이자율은 그보다 2배 이상 높은 6% 중반에서 비싼 건 뭐 한 6% 후반, 7% 선까지도 지금 이자율이 그런 거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 비해서 그 이자율이 2배 이상 뛰었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그만큼 많이 간다라는 것이고요. 그 이자율 외에도 이 매물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가 있다라는 그런 점도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참 이래저래 집 사기가 어려운 시절이 되고 있습니다. 시절이 가면 갈수록 집 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식으로 미국 경제가 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20대, 30대 이렇게 되는 젊은 청년들이 아주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젊은 청년들이 집에 들어가서 엄마, 아빠,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사는 소위 말하는 캥거루족이 되는 그런 게 다 이제 이런 데서 요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전기차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 전기차로 올인하겠다, 뭐 전기차로 우리 생산 라인을 다 전환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에서 조금 속도 조절에 나서거나 아니면 일정 부분 계획을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CNBC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그 전기차 시장의 선두주자인 테슬라의 실적 전망에 대한 비관론도 지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 월가의 투자 의견 하향 조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이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일단 그 회사들을 좀 볼게요. 자, 포드 먼저 볼까요? 포드는 최근 그 전기차 생산으로의 대전환을 하겠다라고 밝힌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은 좀 바꿨습니다. 전기차로의 대전환을 서두르는 대신에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을 더 늘리는 데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판매량이 앞으로도 뭐 증가할 것으로는 예상은 되지만 그 증가 속도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못 미칠 것으로 좀 더 느려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플랜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부의 까다로운 뭐 배출가스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이런 면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 전기차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운전자들, 저 같은 운전자들, 저도 아직 전기차에 대해서는 그닥 큰 호감은 없습니다. 뭐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모를까. 그래서 뭐 저 같은 운전자들, 그리고 이제 각종 규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라는 게 이제 포드의 입장입니다.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당장은, 빠르게는. 자, 그리고 GM 볼까요? 미국 전통 완성차 업체 가운데 가장 먼저 전기차로의 대전환을 하겠다, 올인하겠다라고 선언했던 회사가 바로 이 제너럴 모터스 GM이었거든요. 근데 GM도 지금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GM도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생산 계획을 더 넓히겠다, 전기차에 대한 속도를 좀 늦추겠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플랜이 바뀌었음을, 그리고 제품을 다변화하겠다는 마음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폭스바겐 볼까요? 폭스바겐 그룹도 미국의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기차가 아니라 그 중간 단계 하이브리드.
자,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는요, 전기차에 대한 시장 성장을 선도해온 이 테슬라에 대한 비관론이 요즘은 점차 좀 확산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웰스파고의 분석가들은 테슬라에 대해서 이 성장 없는 성장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장주 그 목록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성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뭐 이걸 또 뺄 수도 없고. 그래서 월가에서는 자기들끼리 비아냥거리는 말로 테슬라는 성장 없는 성장주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테슬라 주식에 대한 그 평가, 투자 의견을 지금 얼마 전까지만 했는데 유지, 산 사람들은 뭐 굳이 팔 필요 없다냐, 갖고 있으면 될 것 같다라는 유지라는 그 평가에서 어제 오늘부로요, 매도. 파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 매도로 테슬라에 대한 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영국의 대표적인 자연주의 화장품 브랜드가 있습니다. 더 바디샵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이 지금 자금난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모 회사의 파산 이후에 미국과 캐나다 법인이 지금 심각한 자금난으로 인해서 공급업체 대금 지급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서 파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그 더 바디샵이라는 그 회사의 그 프랜차이즈 샵이죠. 곳곳에 이제 더 바디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바디샵 영국의 모 기업은 작년 12월에 파산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법인은 미국 내 50개 매장의 운영을 중단했고 또 캐나다 법인은 105개 매장 가운데 33개 매장의 문을 닫았습니다. 캐나다 법인은 청산 세일에 지금 돌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산 세일을 통해서 재고가 다 팔리면 그때 가서 완전히 문을 닫을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캐나다에 사시는 분들은 더 바디샵 인근에 가시면 한번 가보세요. 지금 클로징 세일을 할 테니까 좀 싸게 평소에 필요하신 것들 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더 바디샵은 최근 몇 년간 그 팬데믹과 고물가 등으로 인해서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쇼핑 트렌드가 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이 오프라인 매장 매출 감소가 더욱 가속화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서 미국 법인이 지난 11일 뉴저지 연방 파산법원에 챕터 7 파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챕터 11은 파산을 통해서 회생을 노리는 것인데 반해서 챕터 7은 사실상 완전 파산이죠. 그렇게 이제 미국에서는 그 파산의 소속 파산 파일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챕터 11은 이를 통해서 좀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거고 챕터 7은 사실상 완전 파산입니다. 전문가들은 쇼핑몰 중심의 그 사업 모델과 중산층 고객을 타깃으로 하는 그 더 바디샵의 전략이 그동안 문제가 됐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 바디샵은 환경운동가이자 인권운동가인 애니타 로딕 부부가 1976년 영국 남부 브라이튼에서 설립한 업체입니다. 공정거래, 공정한 거래, 그 페어 트레이드, 그 다음에 이제 동물 실험을 거부하는 그런 것들, 또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등등을 내세우면서 올게닉으로도 유명하고 그리고 윤리적인 기업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소비 흐름을 이끌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그런 좋은 때도 있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큰 인기를 끌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도 진출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한국에도 진출을 하는 등 글로벌 브랜드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치열한 경쟁 속에 치여서 최근에 이제 수년간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결국은 파산하게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연방 하원이 안보 우려를 이유로 해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이게 이제 중국의 어떤 예속되어 있는 동영상 플랫폼인데 틱톡을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1억 명 이상의 쓰죠. 대부분 젊은이들이 많이 쓰고 물론 성인들도 어른들도 많이 씁니다. 나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쓰고 그런데 쓰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이게 중국에 어떻게 예속되어 있는 회사가 운영하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이제 팩트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미국의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한 이 틱톡 금지 법안을 연방의회에서 처리했습니다. 틱톡과 유튜브는 동영상 플랫폼이라는 것은 같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은 유튜브라는 것은 5분, 10분, 20분, 어떤 거는 2시간, 3시간짜리도 충분히 있는 그런 플랫폼이고 틱톡은 거의 1분이 안 되는 영상들입니다. 그래서 틱톡이 한참 인기를 끌 때는 유튜브가 조금 살짝 걱정이 돼서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유튜브의 쇼츠 아니겠어요? 1분이 안 되는 맥시멈 59초짜리 그 쇼츠 비디오 영상.
요즘은 유튜브에서도 그 쇼츠 영상이 오히려 더 인기가 있다고 할 정도인데 여하튼 틱톡 때문에 유튜브에서 만든 게 그 쇼츠였습니다. 그만큼 틱톡이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 이걸 금지시키자라는 안이 연방의회에서 처리된 것입니다. 전 최종은 아니고요. 하원에서. 자, 그런데 이제 상원 내에서는 찬반이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마 이게 입법화 될지 여부는 좀 불투명한 그런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연방 하원은요,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외국의 적이라는 것은 적국,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하는 그 법을 찬성 352, 반대 65로 통과시켰습니다. 연방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의 마이크 켈러거 위원장과 민주당의 간사인 라자 크리슈 나무르티 의원 등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미국 내에서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의 배포나 유지 또는 업데이트를 불법화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바이트댄스라는 회사는 틱톡을 운영하는 회사죠. 바이트댄스라는 회사는 6개월 내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하고요. 또 매각에 실패할 경우에 구글이나 애플 등은 이 앱스토어에서 틱톡 제공을 금지하게 됩니다. 전화기를 사서 전화기를 갖고 이제 우리가 뭐 플레이스토어나 뭐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틱톡 앱을 다운받으려고 하면 6개월 뒤부터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최종 판결은 지금 아니고요. 자, 그래서 미국 언론들은 현실적으로 6개월 내에 매각하라라고 이제 법원에 그렇게 법안이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6개월 내에 틱톡을 매각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그 하원의 틱톡 금지 법안 처리는 미국에 대한 안보 우려에 따라서 나온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국의 정치권은요, 사실 그동안 이 틱톡의 모 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에 예속되어 있으면서 미국 틱톡 사용자의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넘길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계속 제기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원에서 이게 통과된 건데, 다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상원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내 정치인들은요, 한동안 틱톡에 대해서 앞장서서 비판하곤 했는데, 요즘 선거철이 되니까 선거에 활용해야 하는 그런 문제에 직면해서 그런지 살짝 비판을 철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 후보들은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 틱톡 금지법에 찬성하고 있는 입장인데 말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대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 틱톡의 혜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일단 금지하는 데 찬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그 틱톡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운동을 틱톡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일단 틱톡 금지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나는 그 법안에 서명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나 이런 것은 뭐 정치인들을 좀 탄압하기 위한 것이다. 뭐 나를 탄압하기 위한 것이다. 내 선거 운동이 선거 캠페인이 틱톡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그 꼴 보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입장이라서 조금 갈리고 있는데 여하튼 상원에 아직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다라고 지금까지 상황은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쉬어갈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해드리는 여행 칼럼, 다리 떨리기 전에 가슴 떨릴 때 떠나자를 매일 외치시는 US 아주 투어 박평식 대표의 이분 여행 칼럼을 들으실 차례인데요. 자, 오늘은 이 따뜻한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가 따뜻해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슬란드라고 해서 1년 365일 꽁꽁 어는 추위가 있는 곳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 그 바로 옆에 있는 그보다 더 큰 섬 그린랜드는 또 더더욱이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따뜻한 아이슬란드와 그리고 그린랜드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킹들이 미주 대륙으로 가다가 발견한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이슬란드입니다. 아이슬란드에 살던 사람들이 다시 또 섬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그린랜드입니다. 실제로는 아이슬란드와 그린랜드는 실제로 그 이름이 좀 바뀌었다고 할 정도로 가보면은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아이슬란드는 원래 바이킹들이 가서 살기 시작했고요. 그린랜드에는 색다른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 알래스카에서 건너온, 그러니까 약 4,000년 전에만 해도 그 그린랜드가 그 섬이 아니고
완전히 그 알래스카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너온 사람들이 그 뭘 타고 건너왔나 하면요, 개썰매를 타고 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곳 사람들은 꼭 우리나라 사람과 상당히 많이 닮았습니다. 실제로 아마 그런 것으로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즘 그 아이슬란드는요, 아이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얼음도 있지만은요, 온천이 많이 터지고 화산도 많습니다. 그래서 불과 얼음의 땅이다고도 합니다. 그 실제로 가서 관광 보면 그 피오르도 있고 그 빙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라군도 있고 구경거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슬란드나 그린란드를 가면은 아주 막 춥기만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요, 꽃도 피어 있고 상당히 그렇게 많이 춥지 않은 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슬란드에 가면은 화산 잔재가 남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빙하도 보고, 피오르라는 것은 내륙 깊숙이 바닷물이 들어와 있는 것을 피오르라고 하거든요. 그 피오르도 보고, 그 여러 가지 그 아름다운 특이한 그 자연 경치들을 구경하는 곳이 그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인데, 아이슬란드보다도 그린란드가 사실상 볼거리가 많고 좀 특별한 자연을 볼 수 있는 곳이 그린란드입니다. 그 아이슬란드만 보고 오는 것보다는 간 김에 그린란드까지 보고 오면은 더 좋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 그린란드에 있는 원주민을 보고 또 우리 한국 사람과 너무나 닮았다. 그러한 것들, 여러 가지 그 얼음이 쿵쿵 그 빙하가 떨어지는 장면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또 다른 곳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아주관광 대표 박평식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삼성과 현대의 연봉은 과연 얼마일까? 하는 겁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 두 개만 꼽으라고 하면 대부분 삼성과 현대를 꼽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그 1위는 삼성, 2위는 현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삼성이 현대보다 연봉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격차가 점점 좁혀지더니 현재는 사실상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까지 됐습니다. 이유는 삼성은 최근 매출도 줄고 연봉도 좀 줄고, 반대로 현대는 최근 매출도 오르고 연봉도 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삼성전자 직원의 평균 급여가 지난해 11%가 줄어든 그런 그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같은 기간에 현대자동차 직원의 임금은 같은 비율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삼성은 지난 1년 동안에 연봉이 11% 줄었고, 현대는 지난 1년 동안에 연봉이 11% 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회사의 연봉 차이가 그래서 300만 원 정도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1년에 30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30만 원이 채 안 되는 정도로 이제 거의 같아진 수준이죠. 물론 이제 평균 근속 연수 등을 고려하면 아직 삼성전자 직원들이 현대차 직원들보다 연수가 더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되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일단 재계 라이벌로 꼽히는 두 회사의 관계를 고려하면 삼성전자 직원들의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게 조금 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이것을 내가 가진 것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 다른 사람하고 조금 비교하면서 어떤 상대적인 편안함 뭐 이런 걸 가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뭐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도 가질 수가 있죠. 뭐 인간이니까 어쩔 수가 없죠. 삼성현대도 요즘 그렇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작년 말 기준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2억 2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봉. 그리고 2022년 말에는 1억 3,500만 원이었는데 그때하고 비교하면 1,500만 원가량 연봉이 줄어들었습니다. 삼성은. 반대로 현대차의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지금 1억 1,700만 원으로 1억 500만 원이었던 1년 전보다 11%가 늘었습니다. 평균 근속 연수는 삼성전자가 12.8년, 현대차가 16.7년으로 약 4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현대에 오래 근무한 사람이 좀 더 많은데 연봉이 비슷하다라는 것은 그래도 아직 삼성이 연봉이 조금 더 세구나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뭐 그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비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하튼 이를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아직까지 그 삼성전자의 우위이기는 합니다만은 두 회사 간의 연봉 차이가 상당히 좁혀진 것만큼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삼성, 현대 두 회사의 급여 희비가 엇갈린 이유는요, 두 회사의
실적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15조 1269억 원의 그 영업이익을 작년에 거두면서 그 전해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무려 54%가 늘어나는 그런 호실적을 거뒀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전년 대비 오히려 85% 급감한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삼성과 현대가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이 세계적인 대기업에 비해서도 꿀릴 것 없는 그런 정도의 연봉을 주고 또 그것을 발판으로 더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기를 멀리서나마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칩니다. 언제나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혜권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